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6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탈북 정치인은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태구민님의 글입니다. 최근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 다양한 보도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여러 주장과 분석에 귀 기울이면서 급변하는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적 상황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정은 신변과 북한 동향과 관련한 자유로운 견해와 분석을 내는 데 대해서 동료 의원이 스파이, 감성을 자극하는 선전술, 국정원과 통일부, 군경의 북한 정보 파트 예산 전액 삭감하여 드리겠다는 등 지나친 표현까지 써가며 공격하는데 여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적을 위해 헌신했던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고 언행에 신중하라는 표현은 심지어 협박으로 들리며 이러한 주장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에 대한 공격이고 저를 선택하여 국회에 보내주신 강남 주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고위 탈북자들은 무조건 조용히 입을 닫고 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지금의 북한 핵심 계층들은 앞으로도 김씨 정권에 저항하지 말고 영원히 굴종하며 살라는 것인가요? 김정은 정권보다 더한 인신공격을 그것도 동료 정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아는 자유민주주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북 정치인의 입을 털어막아 북한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차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만나 함께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동료를 헐뜯는 건 스스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오던 때 그때보다 더 굳은 결기와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한 길입니다. 선거 때도 비슷한 엄해를 수없이 받았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이런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고 현명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리고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올바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태구민씨 태영호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강남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아마 이분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북한 문제 자꾸 얘기하니까 입을 닫으라고 아마 누가 동료 의원들이 언지를 한 모양인데 좌안죽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그러나 그래도 북한 그 체제 내부 속속들이를 잘하는 사람분이 이 태구민씨, 태영호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본질을 알려주면 정부가 그걸 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너희들은 그저 주댕이 땀을 나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어차피 이번에 당선이 됐으니까 우리 태구민 당선자는 의정활동을 멋지게 해서 탈북자들의 기존의 그 탈북자 국회의원들보다는 더 멋진 의정활동을 통해서 남북 통일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허술함을 제대로 한번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자유통일당의 투표함 등 증거 보전 신청과 관련한 글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 속에서는
선거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정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론 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격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용기 있게 나서서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꽃이자 신성한 주권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 원인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한 금품 살포 행위, 공직선거법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 행위입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에 근거 없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을 발행하였으며 무려 9,212억 원 대상 어린이가 230만 명, 보호자 기준 177만 명을 선거 전일에 살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돌봄 쿠폰 발급 행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며 그럼에도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및 방치함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를 근거로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의 근거에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하므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쟁점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 결과는 이 사건 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투개표 과정에 불법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점거 본전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컴퓨터와 관련한 업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투표하기 직전에 신분증 확인을 거쳐 적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코드 발급을 시작으로 투표 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외부, 내부의 컴퓨터 접속의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증을 해야 선거 결과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표기를 작동하기 직전에 각 개표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내부망에 등록한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위 프로그램에서 명령한 바를 개표기가 실행을 하며 선거 결과 또한 중앙선관위로 인터넷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통신 또한 필수적이므로 중앙선관위 자료까지 확보해야 선거의 전반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표율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컴퓨터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데 기독자유통일당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사법부를 통하여 부정선거 여부를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그래도 통합당보다는 낫네. 통합당의 민경욱 의원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기독자유통일당까지 거기에 합세를 했으니까 한번 파뒤져 보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나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인들이 찍었는데도 그 지역에 한 표도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행정대법원, 대전, 강주, 인천, 부천지방법원에 투표함 등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실 이 통합당이 제일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국민적 의구심을 반대로 이준석이 같은 자가 나서서 반대로 공격을 하는 이런 동을 보고 있자니 한심할 일이 아닙니까? 자, 하여튼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유시민은 역사적 진실을 예능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통합당의 심재철 의원의 글입니다. 지난 4월 20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KBS ETV 대화의 희열에 출연해서 1980년 서울의 봄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왜곡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TV에서 누구를 붙잡는 데 필요한 정보 이런 것은 노출 안 시키고 우리 학생이 말고 다른 비밀 조직은 노출 안 시키면서 모든 일이 학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진술했다고 합리화했지만 1980년 합수부에서 쓴 A4용지 90쪽 분량에 이르는 그의 상세한 운동권 내부 동향 자백 진술서는 사실상 그가 진술서에서 언급한 77명의 민주화 운동 인사를 겨눈 칼이 되었다. 그중 3명은 김대중 내란 넘버 사건의 공동피의자 24인에 포함되는 등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다. 유시민은 군 검찰의 임의진술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불기소로 풀려났지만 검찰관이 작성한 그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공소유지를 위한 검찰의 핵심 증거로 재판에 제출됐다. 그리고 유시민의 진술은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 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로 판시되었다. 본 의원이 체포되기 3주 전인 1980년 6월 11일과 12일자로 최종 정리된 유시민의 합수부 제출 자필 진술서 1168쪽부터 1257쪽에는 77명의 이름이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적시되었다. 곧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학생회장단 22명, 총장 등 서울대 보직교수 6명, 서울대 학생운동권 40명의 행적, 민청협 회장 이해찬 등 복학생 8명, 해직 언론인 1명의 이름이 혐의 내용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되었고 결국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칼로 겨누지게 되었다. 유시민의 진술서는 1980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대 핵심 운동권의 동향, 김대중과 관계한다는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복학생들의 시위 교사 정황, 서울시 22개 학생회장단, 사북탄강 실태조사, 외부 해직 기자들과의 연대까지 일지처럼 상세하게 9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유시민은 자신의 자백 진술서에 77명의 이름과 행적을 적시함으로써 계엄당국은 사태 처음부터 서울대 등 당시 학원 상황과 학원 관련 외부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되었다. 이처럼 상세한 진술서에 대해 유시민은 방송에서 진술서 용지에 하루에 100장 쓴 적이 있어요. 편지지처럼 줄 쭉쭉 그어져 있는 진술서 있죠. 거기에 볼펜으로 100장을 쓴 적이 있어요. 안 맞으려고 어떻게든 늘려야 되잖아 분량을 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스개 마냥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치게 상세한 진술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급적 숨기려 했던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되었다. 수사당국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를 알 리 없는 피체자들은 하나라도 숨기려 했다가 곧바로 폭력의 세례 앞에 발가벗겨져야 했다. 실제 그의 진술서에는 4월 11일 시국 성토대회를 한다고 마이크를 접수하려던 복학생이 민청협회장이자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 복학생들이 5월 2일부터는 교내 시위를 벌이면서 비상계엄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지시했다. 사북사태 보고서는 복학생 한강호가 조사받으러 현지에 다녀왔으며
이런 걸 비롯해서 5월 14일 심재철이 강화문으로 가두 시위할 것을 결정 발표하고 유시민은 목이 쉬어 학생들 지휘할 생각을 포기하고 학생들 틈에 섞여 있었다. 5월 15일 12시 심재철의 지시에 따라 5,000명이 모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저는 사회를 보았는데 강경론과 온건론이 대립하여 서로 양보할 기미가 없으므로 저는 중립을 지켰고 등의 내용이 상술되었다. 검찰과 경찰에겐 상세지도나 다름없는 유시민의 진술서는 본 의원을 기소할 때도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유시민이 심재철에 대한 내란 업무 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임의로 진술하겠다고 작성한 8월 10일자 검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본 의원의 유죄 선고 증거로 채택되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 판결문에도 유시민의 진술은 증거의 요지로 판시되었다. 1980년 서울역 시위대 해산과정도 유시민의 행동이 미화되는 소재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예능합법으로 역사적 진실이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대에 대한 표배이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 시위에 대해서도 유시민은 자신이 진술서에서 언급한 사실과 다르게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행적을 대중의 입맛에 맞게 왜곡 미화했다. 유시민은 TV에서 버스 위에 올라가서 해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라며 자신이 해산이 아닌 진군을 주장한 것처럼 했다는데 이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실제 유시민은 진술서에서 5월 15일 서울역으로 진출하기 직전인 낮 12시 교내 시위 때 강경론과 온건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자신은 중립을 지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학생회장단의 서울역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은 안도했다고도 말한 바 있다. 그랬던 유시민이 학생들에게 해산 불가를 선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서울역 광장의 마이크 시설이라고는 이수성 서울대 학생처장의 주선으로 확보한 마이크로버스 한 대에 달린 소형 학생기뿐으로 당시 마이크를 진 사람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본 의원뿐이었다. 그 마이크로버스 안에서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여서 해산과 진군 여부를 결정했던 것이다. 유시민 역시 진술서에 심재철은 다음 단계의 행동은 오늘 저녁 22시 고대에서 총학생회장단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에게 발표할 때 발판으로 이용된 것은 서울대학교의 마이크로버스였으며 이 마이크로버스에 방송기자를 싣고 갔다. 라고 썼다. 역사는 예능이 아니다. 1980년 서울의 봄에서 39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역사적 진실은 은폐되지 않는다. 본회의는 1997년 5.18 강주민주화 유공자 보상위원회 결정으로 유공자 무상의료보험증이 발급되었지만 곧바로 반납했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화투쟁은 학생의 당연한 행동이었기에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대우해달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유시민이 이해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던 1988년에 국회 5.18 민주화운동 청문회 때는 80년 유시민 진술서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1995년 전두환 내란 업무 사건 고발인 진술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80년 유시민 진술서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2016년 총선 때는 유시민이 본 의원의 지역구에까지 와서 정의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본 의원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유튜브로 낙선운동을 했을 때도 침묵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마저 거짓을 역사적 사실로 왜곡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시민 위원장이 TV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 80년 상황을 왜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역사는 후세에 전하는 현 시대의 기록이다. 개인적인 유불리 잣대로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는 것은 역사 앞에 누를 범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입장이 각광을 받는다고 당시 있었던 사실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다. 21살 재기 넘치는 청년의 90쪽 자필 진술서가 다른 민주화 인사 77명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었고, 이 중 3명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24인 피의자가 된 진실을 감추고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는 지필 계기가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하는 유시민 씨는 자신의 왜곡 발언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39년 전 자신의 자백 진술서가 검찰이 본위원을 기소한 핵심 증거였고, 자신의 검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로 운동권 선후배들이 고통당하게 된 신군부의 촘촘한 포획망이 되었음을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 내용이 뭐 좀 길기는 깁니다만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심재철 의원이 오죽하면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80년 그 당시에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니까 이걸 이제 적나라하게 까발린 겁니다. 그동안 유시민이나 뭐 방송 뭐 어디 곳에 나서라도 자신이 그 당시 썼던 그 흔히 말로 백장분량의 그 뭐 진술서인가 뭔가 하는 그거를 자필 진술서죠. 엄청난 자기가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심재철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 9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 때문에 그 당시에 말하는 민주화 인사 77명 이 사람들의 목을 겨누는 그 칼이 됐고, 이 중에 3명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24인 피의자가 됐다. 이 진실을 지금 유시민이가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심재철이든 유시민이든 그 80년 당시에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배지 달고 자기들이 민주화 인사인 양 지금까지 호요식하고 잘 살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이걸 보면 이자들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가 지금보다는 더 민주화였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절반 이상이 이미 붉은 물이 들었고 나라가 공사로 돼가는데 이거는 왜 민주화를 부르짖고 기 나오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80년의 민주화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싸움하고 뭐 연병 떨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심재철 이번 낙선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러세요. 자, 우리 민주화 운동했다고, 학생 운동했다고 지금까지 배지 달았던 사람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산 독재 전형 같은 이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민주화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집으로 가시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딱 맞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애국 시청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좀 답답합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또다시 뒤집어 엎는 이런 꼴이 생길 텐데 언제쯤 우리나라 역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진실된 역사만이 오롯이 남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고 80년의 문제도 그렇고 최근 역사는 더없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역사만큼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슬픈 역사도 그대로, 좋은 역사도 그대로, 독재 역사도 그대로
망가진 역사도 그대로, 흥한 역사도 그대로, 있는 진실을 그대로 남겨야만 후세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오후 7시 오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